해치는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해치는 우리나라 말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치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해치해주세요 또는 해칭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ing가 붙은 거죠. 해칭해주세요, 해치를 하다, 해치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무에 나가면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둘 다 발음합니다. 그럼 도대체 해치는 뭘까요? 해치는 정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단면의 질감 표시. 단면의 질감을 표시하는 명령입니다. 그게 해치예요. 예를 들어서 평면도를 우리가 지난번에 그려봤잖아요. 평면도라 하면 바닥에서 1.5m 위를 다 자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1.5m 위를 싹 잘라가지고 위를 거두어내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본 거예요. 그러면 벽이 이 부분이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안쪽에 벽에 대한 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벽돌에 대한 질감, 혹은 철근으로 됐으면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질감, 또는 나무로 됐으면 나무에 대한 질감. 이해되시나요? 네, 바로 그걸 표시하는 게 바로 해치의 정식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정된 공간의 무늬, 영어로 패턴이라고 하죠. 를 입력하는, 지정된 공간에 무늬 또는 패턴을 입력하는 명령, 이렇게 응용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닥 지금 보시면은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죠. 네, 이런 타일을 바닥에다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집 같은 경우는 강화마루 많이 쓰잖아요. 그런 강화마루 타일, 그러니까 강화마루 패턴, 혹은 이제 벽돌 패턴, 그 다음에 이제 욕실 가면 이제 타일이 들어가죠. 그런 타일 패턴, 이런 무늬를 넣는 것, 그게 바로 해치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해치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우물정자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요. 해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 쓰지 마시고 명령어 써보세요. 해치.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싹 바뀝니다. 여기가 내용이 싹 바뀌어요. 순서대로 쓰면 돼요. 경계를 지정하고, 패턴을 지정하고, 크기와 방향을 지정하고, 그리고 클로즈. 이렇게요. 순서대로 씁니다. 제일 첫 번째로 경계를 지정합니다. 여기 픽포인트란 아이콘하고 셀렉트 아이콘 있죠? 이 두 개로 경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무늬입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무늬가 이만큼 나와요. 무늬입니다. 여기서 무늬 지정하고, 그 다음 앵글, 각도하고 크기 여기서 지정하고요. 그 다음 클로즈를 누르시면 돼요. 먼저 셀렉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를 누르고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가요? 패턴이 들어갔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제가 원한 건 여기까지예요. 요 안에만 이렇게 들어가길 원하는데 어떤가요? 패턴이 삐져나온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그것도 깨진 걸로. 자, 다시 리무브 있죠? 리무브로 다시 빼겠습니다. 리무브로 빼시면 돼요. 다시 픽 포인트를 누른 다음 안에 요 내부점 있죠? 내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게 되면 경계를 자동으로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경계가 열려 있으면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해치를 쓸 때는 항상 경계를 닫은 상태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패턴이 있네요. 자요. 패턴 선택하시면 돼요. 패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하얗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한 두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너무 커서, 두 번째 너무 작아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패턴이, 그러니까 무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오른쪽에 가면 여기 스케일이 있습니다. 0.2 안 나오나요? 자, 0.1 어떤가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은 너무 큰 거, 그러니까 이 패턴은 벽돌 패턴이라 너무 큰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얘는 또 어때요? 하얗게 나오는 이유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방향이 어떤가요? 45도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45도 그러면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각도 90도, 0도, 다른 것도 이렇게 선택해 보면 돼요. 0도인데 45도, 그럼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60도, 90도, 되게 쉬워요. 패치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클로즈. 그러면 패치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자, 해치를 수정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원래 해치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 안 쓰고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해치가 뜹니다. 그래서 솔리드로 제가 솔리드 패턴을 넣어봤습니다. 이 솔리드 패턴 언제 들어가냐면 이때요.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옵셋 4mm, 아니다 5mm, 2.5mm, 필렛, 기억나시죠? 화살표 그렸던 거. 자, 이렇게 놓고 해치, 솔리드 한번 해보시죠. 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어디서 바꾸냐면 바로 여기요.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색상을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단색인 경우는 이렇게 단색인 경우는 레이어를 통해서 바꿉니다. 레이어를 지정해줘서 바꾸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흰색이나 회색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는 여기 속성창을 딱 눌러보면은요,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가 나와요. 자, 보실까요? 제가 여기 레이어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보죠. 해치. 그리고 제가 보라색, 아니 선홍색을 주었습니다. 선택하고, 자, 바이 레이어로 바꿨고요. 색상은 바이 레이어. 속성을 눌러보면 어떤가요? 레이어로 바뀌면서 들어가죠? 반드시 바이 레이어여야 됩니다. 우리가 색상을 바꿨으니까 그냥 쓰면 안 바뀌겠죠? 바이 레이어로 바꾸시고 레이어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눌러서 레이어를 바꾸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속성창에 이와 같이 레이어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이렇게 눌러보면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GR이라고 붙어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라데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우리 노을 지잖아요. 그 노을이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데 라이너 그라데이션. 그러면 색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이렇게 싹 변한다. 그래서 라이너 그라데이션. 그 다음 실린더 그라데이션. 실린더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린더 그라데이션. 얘는 인버스 실린더입니다. 이렇게 실린더 오목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 다음 구 모양, 원 모양이죠. 그 다음 반구, 그 다음에 커브, 그 다음에 반전. 역시 반전.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럼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요. 색상이 두 개니까 레이어 가지고 다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색상을 지정해주면 쉽게 두 개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죠. 쭉 내려가면 여기 유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해치들을 다 쓰긴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유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선택하고 자, 여길 누르시면 돼요. 여길 눌러서 찾는 것보다 여길 누르면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 유저 디파인 이렇게 크게 내동분 카테고리가 있어서 여기서 유저 디파인 찾으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스케일 있죠. 이 스케일로 간격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10mm 그러면 10mm 간격으로 짜라락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패턴들은 원래 본래의 자기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의 크기대로 들어가지만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는 설계자가 그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그러면 20mm 간격으로 10mm 그러면 10mm 간격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때 다시 속성창을 눌러보시면 여기 더블이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더블이요. 더블이 두 배란 얘기잖아요. 가로 세로 체크 무늬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바닥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패턴이나 화장실 패턴이 욕실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앵글이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있고 그죠?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페어런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명도란 뜻이에요. 이렇게 솔리드를 주고 그 다음에 투명도 50% 그러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만들어집니다. 트랜스페어런시가 투명도란 뜻이에요.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100% 그러면 완전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100%까지는 안 되고 딱 90%까지 되네요. 그 다음에 다시 유저 디파인으로 가볼까요? 이제 그 오른편에 보면 set origin이라고 나오죠. 오리진, 원점이요. 원점 지정하기. 얘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설계자들은 작업자들한테 여기서 시공해 주세요라고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set origin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클릭했습니다. 원점의 위치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원점의 위치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set origin 원점의 위치를 내가 임의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위치가 곧 이 패턴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고 시공점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역시 제가 해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유저 디파인으로 줄까요? 근데 중간에 안쪽에 원이 있죠. 이게 오소시에이티브 해치입니다. 연관 해치라고 해요. 이거 어레이 할 때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연관 배열. 근데 배열을 할 때는, 어레이를 할 때는 연관 배열을 안 써요. 그런데 해치를 쓸 때는 거꾸로 연관 해치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자, 보시죠. 제가 경계를 이동합니다. 패턴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이 경계가 반쯤 걸쳐져도, 혹은 밖으로 나가도, 혹은 크기가 바뀌어도 경계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연관 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같은 경우는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만 얘는 패턴하고, 그러니까 무늬하고 경계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바뀌게 되면 다시 재계산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뺐는데 이게 패턴이 계속 하나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옵션을 눌러보시면 세퍼레이트 해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세퍼레이트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치를 분리하다. 얘를 누르게 되면 경계별로 해치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해치 따로, 여기 해치 따로. 여기는 10mm 0도. 해치가 분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세퍼레이트 해치를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번엔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렉탱글, 서클, 아니 그냥 렉탱글로 할까요? 렉탱글 안에 계속 렉탱글을 제가 쭉 그려봤습니다. 그럼 해치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해치, 제일 바깥쪽 경계만 클릭해봤습니다. 경계 다 찾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여기 옵션에 보면 두 번째 항목, 노멀 아이슬란드가 있고 아우터 아이슬란드가 있고 그 다음 이그노어가 있고, 노멀 아이슬란드를 놓으면 이렇게 패턴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노멀이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아이슬란드는 바깥쪽 것만 인식해 줍니다. 맨 바깥에만 찾아주는 걸 아우터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이그노어, 여기 노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고 이그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그노어는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경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노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가 섬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두 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간에 안에, 속 안에 경계를 인식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은 얘가 아우트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클로즈, 해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렉탱글 5000, 5000 5000에 5000짜리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자, 마우스로 이렇게 오른 버튼을 누릅니다. 그냥 오른 버튼 누르면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이때 맨 아래 옵션이라는 항목 보이시죠? 맨 아래 옵션 찾으셨나요? 네. 얘를 실행하면 이게 오토캐드 환경 설정 창입니다. 오토캐드 환경 설정 창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을 건들면 캐드가 이상해진다는 얘기죠. 이 중에 첫 번째 탭 파일 탭으로 갑니다. 첫 번째 파일 탭이요.
그 다음에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라고 하는 첫 번째 항목을 눌러줍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얘입니다. 이 경로가 필요해요. 아니구나. 이 경로구나. 이 첫 번째 경로요. 첫 번째 경로가 필요합니다. C 드라이브의 유저의 app 데이터의 로밍의 오토데스크의 이 경로 있죠. 우리가 이 경로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복사해다 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22.4라고 되어 있죠. 24.1이라고 되어 있죠. 오토캐드 지금 현재 버전이 릴리즈 24.1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F2키요. F2키 누르면 이렇게 수정하기가 돼요. 키보드 F2키만 누르시면 돼요. 한 번만 눌렀다 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수정이 돼요. 이때 오른 버튼 누른 다음에 복사해요. 경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 그 다음에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 그러면 이 경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를 띄울 겁니다. 파일 탐색기는 어떻게 띄우냐면 윈도우 키에 알파벳 E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뜰 겁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 탐색기가 뜰 거예요. 다 떴나요? 그러면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가 주소줄이에요. 여기가 주소줄입니다. 원래 이거 인터넷 브라우저예요. 이게 원래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구글이라고 쓰면 이렇게 여기는 괜찮지만 이렇게 구글 창이 떠요. 이거 원래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여기다가 오른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3개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파일이 3개가 있어요. 자, 어떤 파일이냐면 이겁니다. acad iso.pat acad iso.lim 마지막으로 acad.pgp 파일이요. 이렇게 3개의 파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이 메모장 있죠. 메모장에서 오픈할 거예요. 메모장을 한번 실행해 보실까요? 이렇게 메모장 반,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반.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요거 언제 안 보이냐면, 요 파일들이 언제 안 보이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보기 탭 있죠. 보기 탭에 보시면, 여기 파일 확장명을 얘를 꺼버리면 확장명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확장명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파일 확장명을 체크해 주셔야 확장명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요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숨김 항목 표시하시고 숨김 항목 체크하고 파일 확장명 체크해 두시면 이렇게 파일 확장자하고 파일 이름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acad iso.pat 파일입니다. 드래그해서 메모장에다 드랍. 기억하시죠? 우리 이미지 가져오는 거 기억하시죠? 드래그 앤 드랍. 네, 드래그해서 드랍.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acad iso.pat 파일이 뭐냐면 패턴 파일입니다. 패턴 파일이요.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봅시다. 보시면 여기 솔리드, 앵글, 안시 31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해치 패턴입니다. 해치 패턴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잘 보세요. 이건 저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점 있죠? 이 점 하나 틀려도 에러가 나요. 글자 토시 하나 틀리면 에러 납니다. 자, 우리가 쓰고 연습하고 똑같이 지워 놓을 거예요. 제가 써놓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다 붙여놔야 되는데 제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보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자,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다 적으셨죠? 여기 쉼표 다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쉼표 빼먹으시면 안 되고 맨 끝에만 없는 겁니다. 맨 끝에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저장합니다. 세이브 저장. 얘는 이대로 냅두세요. 어차피 지울 겁니다. 자, 이 사각형 나왔죠? 그죠? 해치. 클릭했고요. 패턴을 보시면 맨 위로 올라갑니다. 맨 앞에 플로어라고 하는 거. 지금 만든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 1. 각도 0. 이거 강화마루 패턴입니다. 여기 패턴에 강화마루 패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마루 패턴을 만들어서 쓴 겁니다. 뭐 방향 같은 거 이거 90도 이렇게 돌려버리면 금방 강화마루 패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패턴 연습했잖아요. 이거 똑같이 지웁니다. 요 세 줄 지정해서 지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저장. 흔적을 남기면 안 되겠죠. 흔적 남기지 않도록 저장합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 acad.iso.lim 파일 있죠. 요거 라인 타입 파일입니다. 아, 하기 전에 이거 뜻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의미. 요거에 대한 의미. 썼는데, 그죠? 썼는데 의미를 모르면 안 되죠. 제일 첫 번째, 요 첫 번째 숫자 있죠. 이 첫 번째 숫자는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자, 옆에다 적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자, 첫 번째 숫자는, 방향입니다. 방향. 첫 번째 숫자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숫자 있죠. 시작 좌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시작 좌표 X, Y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 선이 다음번에 얼마만큼 떨어져서 또 나올 것인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격인데, 이거 상대 좌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긴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점선입니다. 점선이요. 그러니까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다시 100mm 선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두 개는 상대좌표 X, 이거 X, Y를 의미하고 맨 마지막은 점선입니다. 점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뭐 100, 마이너스 10, 뭐 그 다음에 50, 뭐 쉼표하고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점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의 모양만큼 쓰시면 돼요. 그래서 0,0에서 시작하고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100, 그 다음 0,100, 0,10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는 90도 방향으로 0,0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점선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때 900에 450. 그러니까 900에 450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마루 패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이번엔 라인 타입이요.
acad.iso.lin입니다. 똑같이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여기 라인 타입 디피니션 파일 이렇게 뜹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오픈해 보시죠. 똑같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보더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별표가 시작이란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my center라고 했습니다. 쉼표. 그 다음에 주석이에요. 센터 5, 하나 띄고 하나, 그 다음 A 쓰고 글자 길이 10mm, 2mm, 아니 마이너스 2mm, 2mm, 마이너스 2mm, 10mm 선을 그리고 2mm 건너뛰고 2mm 선 그리고 2mm 건너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0mm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A자가 어피리언스, 표현하다 라는 뜻입니다. 선이잖아요. 그 반복해서 나올 이유가 없죠. 한 줄이면 충분해요. 얘가 선의 이름이 되는 거고 선의 주석, 이게 어떤 선인지 모양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점선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라인 타입을 불러오죠. 얘는 지우고, 자, 라인 타입 로드 알파벳 순이기 때문에 M자에 가면 이렇게 마이 센터가 들어옵니다.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오케이. 자, 레이어로 보면 되겠까요? 자, 레이어에다가 제가 센터, 그 다음 빨간색, 그 다음 라인 타입, 여기 마이 센터. 자, 레이어 지정하고, 자, 라인을 쓱 그리면 어떤가요? 제가 지정한 크기만큼 선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간격을 클릭해 봤습니다. 자, 10mm 그리라고 그랬는데, 네, 10mm 이렇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2mm 떨어지고 2mm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제가 지정한 대로 선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다 하신 분들은 여길 지우시면 됩니다. 똑같이 두 줄을 싹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고 저장. 마지막 acad.pgp라는 파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 pgp 파일은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ISO가 없는 겁니다. 해치하고 선의 모양은 ISO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SO가 밀이란 뜻이죠. 밀리미터와 인치 파일 두 개인데 비해서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은 인치, 밀리미터 상관없이 그냥 하나인 겁니다. 드래그 앤 드랍. 그럼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돼서 나옵니다. 이 파일은 오토캐드 실행할 때 딱 한 번 실행돼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파일은 다 중간에 그냥 저장해도 다 불러드렸잖아요. 얘는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캐드를 껐다 켜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면 여기 있네요. 커맨드 알리아스 포맷이라고 나옵니다. 얘가 알리아스 포맷입니다. 이게 사용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알리아스가 무슨 뜻일까요? 별명이란 뜻입니다. 별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칭으로 주로 이제 별칭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그냥 쉽게 의역하면 별명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별명을 쓰고 쉼표, 그 다음 별표 쓰고 풀 커맨드 네임. 다시 말하면
이 ACAD PGP 파일은 단축키를 만드는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으로 쭉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 3A 그 다음에 3D 어레이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다 단축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A라고 했습니다. 1A 쉼표 쓰고 그 다음에 별표 라인, 제가 1A 쓰면 이제 라인 될 겁니다. 자, 저장.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CAD를 껐다 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CAD를 끄고 다시 실행. 오늘 낮에 보니까 저기 한 분이 CAD를 바꿔서, 단축키 바꿔서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경력이 단절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10년 조금 넘게 경력이 단절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단축키를 바꿔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조자리 하나가 단축키가 박혀 있어요. 자, 보시죠. 라인의 단축키는 L입니다. L.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실행돼요. 근데 제가 1A 라인 실행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단축키를 다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올라가면 이렇게 단축키를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이런 말이 있죠. 그 자동차 쪽에 이런 말이 있죠.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 그러죠. 혹시 아시나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하죠. 맨날 자동차 튜닝해서 쓰잖아요. 그 끝은 순정입니다. 전 순정 좋아해요. 그래서 얘도 단축키 안 바꾸고 기존에 있는 단축키 그대로 쓰는 버릇이 있어요. 어떤가요? 거리 측정 잘 되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이 명령어가 그 다음에 계산기 뭐 쉬우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죠. CAL이 있고 CALC가 있습니다. 둘 다 계산기입니다. 둘 다 계산기인데 CAL은 이 커맨드에서 씁니다. 이렇게 여기에 계산식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컬큘레이터 계산기.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 곱하기 2 그럼 13이네요. 그죠? 자, CALC 계산기. 네, 스펠링이 틀렸군요. 자, 계산기 뜨죠? 3 더하기 5 곱하기 2는 13.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건 면적 계산하기입니다. 면적 계산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면적 계산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벽에다가 벽돌을 쌓을 겁니다. 벽돌이 몇 개쯤 나올까요? 물량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적산이라고 해요. 적산이라고 하고 좀 쉬운 말로 물량 계산이라고 해요. 적산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기초만 알려드릴 건데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벽돌이 여기 벽이잖아요. 그러면 벽돌 한 장 있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 이 벽의 전체 면적 나누기 벽돌 한 장 면적. 그러면 개수가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여기 덕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 면적 나누기 이 덕트 하나의 면적. 그러면 물량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타일 같은 것도.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의 프로테이진, 한 5% 정도? 5% 정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주문하면 돼요. 왜냐면 짜투리들이 남거든요. 그 짜투리까지 예상해가지고 그리고 주문하면 맞아요. 근데 시멘트나 아니면 모래나 아니면 저기 철근 같은 거는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좀 계산법이 틀려요. 근데 어쨌든 거기도 면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모든 적산의 기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면적 계산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실무했을 때 면적 계산, 맨날 면적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잡이 있죠. 손잡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동그래요. 그러면 이 손잡이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원의 면적이 어떻게 되죠?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길이는, 원둘레는 2가 앞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2파이야. 이해되시나요? 그게 적산할 때, 적분할 때, 미적분이라고 그러죠. 미분, 적분. 적분할 때 첫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적은,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원의 길, 그러니까 원둘레는 2파이 r. 그러니까 2파이 r 하니까 이 길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철물점에 가서 철물점? 아니 그 철공소 가가지고 얘기해서 사다가 밴딩집에 가서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철에 대한 비용 나오고 밴딩 비용 빠지고 그 다음에 인건비 빠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도색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비 들어가고 그 다음 운반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사 마진. 그러니까 그게 곧 견적서가 되는 거죠. 견적서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한 얼마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여기 천정을 시공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천정 위쪽에 철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물에 대한 대략 몇 개가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적산을 해야 되겠죠. 그거 개수에 그 다음에 여기 덕트의 개수, 그 다음에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비 들어가고 그 다음 회사 마진. 그러면 그게 이제 곧 견적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적이라는 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량 계산 혹은 자재 계산, 적산 이게 되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학원에 종종 연락이 와요. 물량 계산 가르쳐 주나요? 원래는 안 가르쳐 줘요. 원래는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우리는 설계라는 걸 기본은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는 가르쳐 여기까지는 알려드려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면적 계산하기예요. 자, 에어리아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명령어가 두 개입니다. 코너 포인트,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면적 더하기고 면적 빼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거 하나, 그 다음 객체 선택해서 면적 계산하는 거 하나. 자, 보세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그리고 엔터. 그럼 면적 계산된 거 보이시나요? 에어리아, 면적, 그 다음 파라메타 둘레. 얘가 면적이죠? 자, 복사. 자, 단위가 뭘까요? 단위는 네,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자, 이건 제 버릇인데 1000단위 자릿수를 찍으시면 참 좋아요. 그럼 얘는 몇 미터 제곱일까요? 단위 환산도 빨라야 돼요. 1000단위 자릿수를 찍으면 단위 환산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1미터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1000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미터 제곱은요? 1000mm 곱하기 1000mm죠. 그러면 공이 각각 3개씩 붙으면 되죠. 네, 공 3개 붙어 있죠.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1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000단위 자릿수 찍고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밀리미터가 1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1000에 1000이라고 했잖아요. 1미터 제곱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번엔 원에 대한 면적을 구해 볼까요? 에어리아. 포인트를 찍으려고 하니까 포인트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예요. 객체예요. 오브젝트 클릭한 다음에 클릭. 그러면 면적 계산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렉탱글로 그렸잖아요. 폴리라인이죠. 그러니까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클릭. 그럼 면적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도형이라도 폴리라인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100mm, 200mm, 300mm, 400mm. 자, 트림. 자, 어떤가요? 면적이 되게 복잡하죠? 모양이 복잡해요. 근데 선이 다 떨어져 있고,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조인입니다. 조인. 그러면 폴리라인으로 바뀌었나요? 네. 이때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한 번에 면적 계산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 두 개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두 개의 합산 면적이요. 자, 에어리아. 그 다음에 add 에어리아. add가 더하다란 뜻이죠. 면적 더하기를 눌렀더니 점을 찍어서 할래요? 오브젝트 객체 선택해서 할래요? 아니면 서브트랙트, 면적 빼기로 바꿀까요? 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클릭, 그러면 토탈 에어리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계속 지금 add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 모드, 엔터. 그러면 토탈 면적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서클, 150, 다시 서클, 200. 자, 이번엔 여기서 여기를 뺄 겁니다. 여기를 뺄 거예요. 여기만 할 겁니다. 여기만, 왼쪽 것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빼기니까 에어리아 쓰고 바로 서브트랙트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면적 나옵니다. 처음부터 빼기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면적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add 에어리아를 통해서 전체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서브트랙트, 빼기, 그 다음 오브젝트. 그러면 이렇게 전체 면적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add 에어리아로 전체 면적 구하고, 그 다음 subtract로 빼기 면적 구하고.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 전체를 계산할 겁니다. 전체요. 에어리아, add 에어리아. 그래서 오브젝트 누르고 전체를 먼저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엔터, subtract 에어리아, 그 다음 오브젝트로 뺄 걸 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토탈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오토매틱 세이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파일로 저장된 겁니다. SV$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거예요. C 드라이브에 유저의 요 경로에 가면 요 파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템프까지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카피, 템프까지만. 자, 파일 탐색기 띄우고 여기 템프까지만 딱 들어오면 여기가 템플러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SV$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수정 날짜로 보면 빠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이 파일로 저장됐네요. 자동 저장입니다. 10분에 한 번인가 자동 저장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갑자기 캐드가 확 다운됐어요. 그럼 이제 억설이 나오죠? 바로 여기 가서 SV$를 빨리 찾으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이름 바꾸기 합니다. 확장자를 DWG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열어보세요. 10분 전에 저장된 내용이 그대로 오픈됩니다. 그러면 10분 거는 내가 다시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고 10분 것만 내가 복원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면적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설계자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꼭 기억을 하자고요. 자, 자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자, 두자 이렇게 자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얼마죠? 30.3cm를 한 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자가 옛날 단위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삼국시대 정도? 그때 한 자가 있었습니다. 한 자는 한 뺨을 의미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뺨입니다. 얼마일까요? 옛날 선조들은 키가 작죠? 감안해서 대략 15cm.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키가 커지죠? 한 자가 한 20cm까지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뺨 이렇게 꽉 찌면 20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바뀌어요. 찾아보니까 저 30.3cm가 우리나라 30.3,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자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일본식 한자라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한자가 30.3cm래요. 왜 30.3cm냐 그랬더니 일본은 다다미 쓰죠. 그거요. 그 크기. 그러니까 구한말 아니 일제강점기 때 저게 들어와서 굳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가 30.3cm랍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 읽은 거라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아는 건 한 뺨이었었고 그 다음에 요즘은 30.3cm라는 거. 그게 바뀌었다는 거.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한말 때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 단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쓰는 자하고 일본이 쓰는 자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다미 때문에 들어온 자라고 하더라고요. 저 크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 자 단위는 어디서 쓸까요? 누가 쓸까요? 나무를 다루는 직군들 있죠. 나무를 다루는 직군. 가구라든지 혹은 합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자 단위 사용합니다. 또 있어요. 유리요.
유리도 자단위를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살 때, 아이들 키울 때, 순서가 조금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 하는 순서들이 조금 있어요. 애들이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받아와요. 그래서 물고기 키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럼 입다시한 벌레를 받아와요. 그거 풍뎅이 있죠. 풍뎅이 애벌레를 어디서 받아와요. 한 2억 원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럼 벌레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 벌레 키우는 풍뎅이 잡는 방법도 알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애들이 정서상 물고기랑 같이 크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항을 어떤 걸 사냐면 곤충 채집통 어항 있죠. 요만한 거. 한 5,000원짜리 사요. 근데 얘가 되게 나쁜 게 물이끼가 되게 많이 껴요. 그래서 나중에 유리로 바꿔요. 근데 유리를 바꾸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커져요. 어항이. 근데 어항이 그런 게 있어요. 자반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자반 어항? 웬 자반? 콩자반도 아니고, 네, 한자 반 어항이요. 45cm, 30cm, 45cm. 자반 어항.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반 큐빅을 샀어요. 45cm, 45cm, 45cm. 찜통으로 3개인가 4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물을 부으면서 와이프랑 엄청 겁내했어요. 야,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유리집도 자를 쓰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붙박이장 쓰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결혼하면 장롱을 사야 했었어요. 장롱 사러 갔는데 방 크기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4잔을 쓰겠는데요? 아니다. 12자장 써야죠. 9자장 써야죠. 10자반 써야죠. 이런 거예요. 장롱 하나의 크기. 그러니까 4자면은요. 아니죠. 12자면 그러니까 3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롱 크기 있죠? 그게 3자입니다. 90cm. 900mm.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문자 이렇게 열리는 쪽 있죠? 이게 9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나무를 다루는 집들, 특히 합판 있죠. 합판집 가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두께예요. 예를 들어서 6T 주세요. 크기는요. 예를 들어서 3자, 6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3자면 900이고 6자면 1800인가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자단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피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피트 들어보셨나요? 일본가 아니죠.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위죠. 인치 그 위에 피트 이렇게 나가죠. 이 피트는 30.48cm입니다. 비슷하죠? 이 피트란 단어가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푸트요. 그러니까 발바닥 하나의 크기. 그러니까 결국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매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휴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비례로 해서 크기를, 가구의 크기 같은 거 다 휴먼 스케일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럼 1인치는요? 1인치는요? 2.54cm죠? 근데 이거 곱하기 12 하잖아요? 그럼 30.48. 이게 1피트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1피트는 1피트를 12로 나누면 1인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평이요. 평단이요. 자, 보통 이렇게 쓰죠. 아이고. 요즘은 평단위를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평단위를 썼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면 아직도 평단위를 잘 얘기해요. 자, 한 평은 얼마일까요? 네, 3.3m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가로 세로 얼마일까요? 루트 3.3. 그러면요, 대략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1.8m 곱하기 1.8m. 다시 말하면 6자 곱하기 6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한 평. 자, 또 있어요. 되게 이상한 단위인데 해배라는 단어입니다. 해배라는 단위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주로 그 면적, 아니 저기 벽지 있죠. 벽지, 페인트, 면적을 다루는 업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배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일본 말인데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평방미라고 해요. 저 미자가 쌀미자예요. 근데 미터라는 말을 한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한자가 없으니까 쌀미자를 쓴 거예요. 일본식 발음입니다. 얘가 헤이베라고 합니다. 그걸 빨리 읽으면 해배라고 해요. 주로 건축 현장에서 나옵니다. 얘가 면적이에요. 1m 제곱을 해배라고 합니다. 1m 제곱을 해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루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루베. 얘는 입방미라고 합니다. 저는 한자 세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문 보면 다 한자로 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적어도 한자는 읽을 수 있어야지 그러고는 신문 딱 펴놓고 읽어봐. 소설책 보면은 거기 소설책에 이렇게 한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책에 이렇게 다 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강제로 배운. 근데 다행인가 그게 이제 조금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조금 그게 아쉬워요. 한자를 안 배우는 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 한자가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높이뛰기 우상호 선수 있죠. 아시나요? 우상호 선수가 있어요. 높이뛰기? 그죠? 높이뛰기 선수죠? 맞나요? 그 이렇게 폴대 세우고 이렇게 뛰어가서 이렇게 딱 넘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넘는 방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그 선수가 뛰는 게 배면뛰기예요. 배면뛰기. 그러니까 크로스바가 있으면 이 크로스바를 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배면뛰기라고 하거든요. 중학교 때 배면뛰기를 배웠어요. 근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기가 배면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기가 배면인데 왜 이렇게 등으로 넘는데 이게 배면뛰기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배자가 등배자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휘력이라 그러나 그런 게 많이 늘어요. 그래서 한자 수업이 없어진 게 조금 아쉬워요. 어쨌든 입방미라고 하는데 얘는 1m 세제곱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1m 세제곱. 다시 말하면 얘는 면적이고 얘는 부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건축 현장에서 루베를 써요. 해배를 쓰고 루베를 씁니다. 특히 저 루베는 레미콘 있죠. 레미콘차. 그 시멘트 이렇게 하는 그 레미콘차 있죠. 그 레미콘 회사에다가 시멘트 회사에다가 이야기할 때 루베라는 단어 써요. 오늘 6루베 보내주세요. 8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루베 단위로 얘기합니다. 참고로 레미콘 하나가 6루베인가 그래요. 차 하나가 6루베인가 그래요. 그래서 루베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터 세제곱인데 그러니까 부피인데 그냥 루베로 얘기합니다. 자, 하나 더요. 자, 철의 중량이요. 이거는 이제 기계 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 철의 중량 계산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자, 이렇게 갑니다. 부피에다가 먼저 부피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비중을 곱하면 됩니다. 비중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죠? 비중은 몰, 가로, 세로, 높이 1cm. 즉 다시 말하면 1cm 세제곱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물 있죠? 물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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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그 수종에 따라서 0.4에서 0.8입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어때요? 더 가볍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 떠요. 철은 비중이 7.8입니다. 엄청 무겁죠? 다시 말하면 저 물보다 약 7.8배가 더 무겁다는 얘기죠. 당연히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피 곱하기 비중. 이때 부피는 미터로 계산합니다. 부피는 미터로 계산하고 비중은 뭐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여기 미터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비중은 센티미터 세제곱입니다. 근데 중량은 킬로그램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중량 킬로그램으로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그때 그날그날 시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철의 중량을 구한 다음에 전화를 해요. 오늘 철 시세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늘 뭐 킬로그램당 얼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은 킬로그램당 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의 중량을 구하는 것도 설계자의 능력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